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된 며느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시아버지. 모두가 그의 헌신을 칭송했고 며느리 또한 자신을 복받은 사람이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잊은 물건을 가지러 집에 잠시 들렀다가 반쯤 열린 방문 틈으로 들려온 충격적인 대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가정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서연, 올해 32살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이 몸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변해가는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원래 쾌활하고 발랄하며 삶을 사랑하는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남편 민준 씨와 결혼하던 날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온화하고 차분했으며 늘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연이가 있어서 내 인생이 비로소 평안해졌어라고 말해주곤 했죠. 시아버님, 김성철 아버님은 과묵하고 엄해 보이셨지만 자식들을 아끼는 마음이 엿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죠. 제가 민준 씨 집에 들어오던 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가 복받았다며 좋은 남편의 점잖은 시댁을 만났다고 칭찬했습니다. 저 또한 그 운명을 믿었습니다. 그 해에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기 전까지는요. 예고 없이 찾아온 운명이기에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2다리가 마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뼛속까지 시린 추위만 느껴졌죠. 민준 씨는 제 침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서연아. 내가 평생 책임질게. 병원 사람들 모두가 감동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낯설고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낯설더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며칠간 민준 씨는 죽 1숟갈, 약 1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아버님은 묵묵히 제 침대를 창가로 옮겨주시며 그래야 정원이라도 보면서 답답하지 않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 씨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바빠졌고 나중에는 거의 집에 없었죠. 제가 물으면 그는 회사에서 일이 많아져서 야근해야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매일 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에 그가 돌아오길 희망했습니다. 민준 씨 대신 저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버님이 되었습니다. 목욕, 대소변 처리, 식사, 약까지 모두 아버님이 챙겨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서연이 복도 많다며 저렇게 며느리를 아껴주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칭찬했죠. 저는 웃었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한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마당에서 민준 씨가 누군가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는 제 가슴에 차갑고 시퍼런 멍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묻자 민준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옅게 웃었습니다. 잘못 들었겠지. 피곤한데 괜한 생각하지 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따져 물을 자격이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만 있는 제가 남편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희망과 기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아침 일찍 나갔고 아버님이 죽을 들고 들어오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우선 이거라도 먹고 있거라. 이따 아비가 다른 거 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절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폐가 될까봐, 짐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아버님이 설거지를 마치신 후 저는 TV를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침대 옆 협탁을 더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어제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걸 깜빡했는데 민준 씨가 그 옷을 세탁기에 넣어버린 것이었죠. 처음엔 그냥 있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전화 올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휴대폰은 저와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기분이었죠. 저는 아버님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 잠깐 대문 밖에 나가서 택시 좀 타고 예전 학교에 서류 좀 떼러 다녀와도 될까요? 아버님은 놀라셨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냥 누워서 쉬는 게 좋겠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깜빡한 게 있어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아버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려무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동네 박 사장님께 부탁해서 태워다 달라고 할게. 저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리고 이 집에 모든 비밀을 쥐고 있을 그 휴대폰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은 따가웠고 시골길은 흙먼지로 자욱했습니다. 차는 덜컹거렸고 저는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휴대폰이 끔찍한 고통을 품고 있다면 나는 과연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제발 침묵해달라고 빌게 될까? 저는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내리자 지저귀는 새소리와 낡은 기와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했죠. 하지만 차가 멈추고 제 방 창문을 올려다봤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죠. 제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아버님하고 부르려 했지만 마치 누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아버님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라. 걔는 아직 그대로 누워있어. 내가 약속대로 잘 돌봐줄 테니 너는 내 앞가림이나 잘해. 오래 지나면 요양원으로 보낼 거니까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거든 하고 그 애를 집에 데려와서 걸림돌 만들 생각은 마라.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서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올해만 도와주시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버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널 아끼니까 이러는 거다. 쟤는 저렇게 누워서 고생만 더 할 뿐이고 너는 내 미래가 있어야지.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저를 낡은 물건처럼 버릴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붙은 동정심일 뿐이었죠. 저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는 감각이 없었지만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제 인생은 결국 고귀한 희생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짐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지만 뜨거운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운이 좋지도 복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 때문에 붙들려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방문 앞에서 물러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려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을 붙잡았던 것만 기억납니다. 저처럼 마비된 사람은 걸어나갈 권리도 방금 심장을 꿰뚫은 진실로부터 도망칠 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제 두 다리를 내려다보며 마치 산채로 묻힌 사람처럼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사랑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두 부자 사이의 암묵적인 계약 때문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5년 동안 저는 적어도 제게는 점잖은 집, 배신하지 않는 기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금태를 두른 새 장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했지만 결국은 새 장이었죠. 방 안에서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차분했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였죠. 그래, 너는 걱정 말고 새 장가들 준비나 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몇 달 더 있다가 요양원에 익숙해지게 하면 돼. 그쪽 사람들이랑 얘기 다 끝내놨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에는 오직 저에게만 속한 것이라 믿었던 그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버지께 빚졌네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벌써 도망쳤을 거예요. 벌써 도망쳤을 거라고요. 그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고통스럽게 요동쳤습니다. 그렇다면 민준 씨가 제 얼굴을 닦아주던 모든 순간이 마지못해 한 것이었고 그 모든 위로의 말이 연기였으며 제가 수술받던 날 흘렸던 눈물은 그저 짊어져야 할 짐에 대한 동정심이었을 뿐이었을까요?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데 부수고 저항하는 건 오죽할까요? 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은 마치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뭘 알겠니? 저렇게 누워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지.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더 잘 돌봐주는 길이고 그게 쟤한테도 복이야. 복. 사람들은 참 인정 넘치는 말을 잘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 뒤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방문 쪽으로 걸어오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며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제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걸 눈치채신다면 제가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 왔느냐? 아버님의 목소리가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제 자신도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방금 도착했어요. 아버님, 박 사장님이 태워다 주셨어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저를 유심히 살피셨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이불 아래로 두 손을 숨기고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뭐 좀 먹었니? 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점잖은 사람처럼 살아온 목소리였습니다. 좀 이따 먹을게요. 조금 피곤해서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타일 바닥 위로 아버님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계단 뒤로 그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폐속을 가시로 긁는 듯한 긴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몇 분 더 머물렀습니다. 바로 방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방금 들었던 끔찍한 광경이 떠올라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모든 용기를 내어 손을 뻗어 문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누워있던 익숙한 방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도 그대로, 침대도 그대로, 조화가 꽂힌 꽃병도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몸을 눕히고 이불을 얼굴 절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치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마 밑에서 지저귀는 저녁 새소리를 들으며 마치 누군가 저를 벼랑 아래로 던져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온 것이었죠. 그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향이 아니었죠. 저는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하고 그의 슬리퍼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쉬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낡은 나무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미끄럽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떨림을 억누르며 옅게 웃었습니다. 오늘 많이 바빴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이 좀 많았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베어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민준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예전처럼 저를 위로하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래? 누가 속상하게 했어? 아버님이 무슨 말씀하셨어? 역시 아버님이셨군요. 제 귀로 직접 듣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그 두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썼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 결혼하던 날이 생각나서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항상 여기 있을게. 항상. 저는 소리내어 웃고 싶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웃음을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제게는 친정 부모님이 계셨고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치워버릴 수 있도록 이 침대 위에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소매 속에 숨긴 칼날처럼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언젠가 내가 이 집에 없게 되면 당신은 잘 살 수 있겠죠? 그는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 저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침착하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어서요. 민준 씨는 몇 초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제가 스스로 그들을 떠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할 텐데 쉬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일 새 휴대폰 사다 줄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요. 그가 나가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날 버릴 수는 있겠지. 하지만 편하게 보내주진 않겠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퀭한 얼굴, 검은 눈 밑 가냘픈 몸. 하지만 제 의지는 꺼지지 않은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내쫓고 싶다면 저는 떠날 겁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 두 손으로 직접 걸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조용히, 끈기 있게, 그리고 무뎌질 때까지 아파하며.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당했지만 복수하기 위해 살아 돌아온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제 심장이 찢어진 조각들을 스스로 꿰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내장 깊숙한 곳까지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비된 사람이 무력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사람은 깨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진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죠. 민준 씨는 바깥방에서, 아버님은 아래층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제 두 눈만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발톱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만약 감정을 터뜨리면 제가 질 것이고 울부짖으면 더욱 가련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왜 저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잔인함을 감추려 했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분노가 더 큰지, 고통이 더 큰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일어서야 했습니다. 다리로 설 수 없다면 의지로라도.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은 여느 때처럼 죽을 들고 방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뜨거울 때 먹으렴이라고 하셨죠. 저는 수저를 들지 않고 죽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저 대신 한 숟갈만 맛봐 주시겠어요? 아버님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희생과 자식 사랑이라는 두 단어를 믿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꽁꽁이가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두려워할 뿐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죽을 한 숟갈씩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삼킬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를 낡은 물건처럼 버리려거든 버려라.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든 채로 떠날 것이다. 민준 씨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일 때문에 서류 처리하러 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서 뭐 하겠어요? 그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의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아버님께 돌아섰습니다. 아버님, 오늘 마당에 나가서 햇볕 좀 쬐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늘을 보고 싶어요. 아버님은 조금 놀라셨습니다. 아마 지난 5년간 제가 너무 순종적이었기 때문이겠죠. 아버님은 저를 휠체어에 태워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피부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나무들과 시어머님이 남기신 난초 화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흙냄새와 햇볕 냄새를 이렇게 가까이서 맡아본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웃 아저씨 한 분이 지나가다가 아버님이 제 휠체어를 밀어주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정말 보기 드문 시아버지야. 다들 칭찬이 자자해. 아버님은 겸손한 척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도리?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친절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어떤지는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선행을 칭송하곤 하죠. 저는 시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흙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람처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제가 요양원에 가게 되면 명절마다 며느리한테 제사상 차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버님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숨이 흐트러지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돌아보셨고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누가 널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래? 저는 고개를 기울여 순진무구하지만 아버님이 읽어낼 수 없는 깊은 조롱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아버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 당황하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늙은 눈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꿈일 뿐이에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당 앞의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침을 삼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제부터 아버님이 저를 경계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점심때 저는 거실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팔이 저려서 앉는 자리를 바꾸고 싶다고 했죠. 사실 저는 지난 5년간 갇혀 지내느라 보지 못했던 이 집의 진짜 삶을 관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TV를 켜주시고는 밥을 하러 가셨습니다. 부엌에서는 프라이팬 소리, 칼질 소리, 그리고 아버님이 낮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의 이름과 함께 유진이라는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달콤한 이름이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저보다 젊고 건강하며 서고 걷고 웃고 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때 삶을 사랑했던 저는 이제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고집 센 돌덩이처럼 한 곳에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저녁 햇살이 뺨에 닿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나를 구할 수 없어. 저녁이 되어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향수 냄새가 더 짙었고 셔츠는 빳빳했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피곤한 퇴근길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조금 놀라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와 앉아있네? 시원하지? 저는 그를 오랫동안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고 그는 결국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그는 안 피곤해라고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어.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아주 천천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요? 그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의 입술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엌에 있던 아버님이 수건을 든 채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남편이라 부르는 남자와 아버지라 부르는 남자, 두 사람 모두 마치 제가 비밀을 아는 사람인 양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민준 씨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더 잘해줄 방법을 찾고 있어. 더 잘해줄 방법이라.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었지만 남편이 이미 손을 놓아버렸다는 걸 아는 아내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 자신이 듣기에도 애처로울 만큼 가녀린 미소였습니다. 그럼 저도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를 챙겨야겠네요. 두 사람 다 저를 보고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굳이 서둘러 이해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리기로 결정한 순간 저는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몰래 이웃인 영희 아주머니에게 들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아직 걸을 수 있었을 때 저를 아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아줌마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비밀 지켜주세요. 저는 서류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계좌도 확인해야 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연락해야 해요. 영희 아주머니는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줌마가 다 알아봐 줄게. 넌 강해져야 해. 알았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미소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이제 약하지 않아요. 그날 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노란 불빛 아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에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내가 운명에 순응하며 누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저는 마비된 사람이 무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충분히 크면 사람은 머릿속에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저는 뛸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지만 제게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한 두뇌와 심장 그리고 이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민준 씨가 출근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는 제 침대 머리맡에 들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회의야. 푹 쉬고 있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자장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몸 챙겨요. 새로운 일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는 순간 움찔했지만 금세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얼굴색이 변하는 법이죠. 아버님은 문 밖에서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비친 아버님의 구두 끝이 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 숨소리 하나하나가 그들을 경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경계할수록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민준 씨가 집을 떠나고 차 시동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자연스러운 척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먹을 국 끓여주마. 생선으로 할까? 다진 고기로 할까?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제가 아직 이 집 식구라는 느낌만 들게 해주신다면요. 아버님은 멈칫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자놀이의 혈관이 툭 튀어나왔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널 딸처럼 아끼는데. 저는 고개를 돌려 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내뱉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처럼 아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약속 때문에 생긴 책임감인가요? 아버님의 얼굴이 굳어지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하지 않은 미소를 입가에 띄웠습니다. 아버님이 부엌으로 내려가셨을 때 저는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민준 씨와 아버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붉은 줄로 한 문장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 것.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은 뻣뻣했고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1단계 변호사 연락, 2단계 개인 서류 재발급, 3단계 친정 부모님께 전화, 4단계 증거 녹음, 5단계 떠날 준비. 저는 더 이상 누구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일어서서 걸어 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저는 아버님께 마당으로 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문 밖길을 보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아버님은 조금 놀랐지만 제 말대로 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그저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겠죠. 아버님, 찬장에 넣어두신 예전 휴대폰 좀 갖다 주시겠어요? 뉴스를 좀 듣고 싶어서요. 아버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휴대폰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순진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싫으시면 괜찮아요. 아버님은 서둘러 웃었습니다. 아니다. 갖다 주마. 몇 분 후 아버님은 낡은 흑백 휴대폰을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인터넷으로 누군가와 연락할까봐 걱정하셨겠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법입니다. 저는 영희 아주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무서워하지 말고. 아주머니, 제 출생증명서, 사본이랑 변호사 연락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치료랑 재산 관련 위임장도 만들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이 집을 떠날 거니 저는 대문 앞에 야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제 마음소리 같았습니다. 떠나지만 버려졌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 제 명예를 지키면서 떠날 거예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셨지만 그 한숨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다. 아줌마가 뒤에서 버텨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님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계셨지만 제 등 뒤에 꽂히는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녁이 되자 저는 다시 거실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의 낡은 서류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서류, 등본, 통장, 집문서. 저는 눈으로만 훑어보았을 뿐 아직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죠. 서두르는 자만이 허점을 보이는 법이니까요. 땅거미가 질 무렵 민준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저녁 주문했어. 뒤늦은 친절은 위선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님은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시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고
기운 차려라. 저는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보고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저 쳐다보기만 했을 뿐인데 아버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벨벳으로 감싼 칼날처럼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미래?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의 젓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탁하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님은 마른 침을 삼키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품위 있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버님은 말을 잃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두 남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왜? 저는 한때 그를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눈으로 이제는 얼음물처럼 맑고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누군가에게 떠밀려가는 미래가 아니라 제 스스로 걸어가는 미래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노란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마치 깊은 구렁텅이에서 기어 올라온 사람처럼 어둠 속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틀렸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폭풍 전의 수면처럼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나갈 것이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진실을 남겨두고 갈 것이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배신이 아니다. 그들이 마음속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숨쉬는 매 순간 다시 살아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으러 돌아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다구는 소리가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계속 누워만 있지 말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마음은 차가웠지만 정신은 비할 데 없이 맑았습니다. 오늘 저는 계획의 첫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걸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그릇이 들려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에는 이름 모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밥 먹어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방에서 안 먹을래요. 식탁으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아버님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의 주도권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 동안 저는 아무 비밀도 없는 사람처럼 천천히 한 숟갈씩 먹었습니다. 민준 씨가 하품하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셔츠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알던 예전의 향이 아닌 제스민 향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방에 누워있지 않고 식탁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웬일로 일찍 일어났네. 저는 그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오늘 할 일이 있어서요. 민준 씨는 맞은편에 앉으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단어였지만 심장을 베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함은 없었습니다. 걱정과 분노가 섞인 눈빛만이 있었죠. 덫을 놓은 사냥꾼은 사냥감이 움직임을 바꿀 때 두려움을 느끼는 법입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그가 겨우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오실 거예요.
민준 씨의 팔이 식탁 위에서 굳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옆에 앉아 계시던 아버님은 마른 기침을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숟가락을 부러뜨릴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죠.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의 심장에 한 글자씩 못을 박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요. 짐 덩어리나 물건이 아니라. 아버님이 긴장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오해한 거다. 저는 민준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해한 거라면 더더욱 변호사님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아버님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벌떡 일어나 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아, 일 크게 만들지 마. 너 지금 괜찮잖아. 괜찮다고. 내 집에서 배신당했는데 그들은 감히 내게 괜찮다고 말하는군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낮게 터져나온 웃음이었지만 쓴맛이 가득했습니다. 네, 아주 괜찮아요. 특히 누워만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보다 정신이 더 똑똑할 때는요. 민준 씨의 얼굴색이 변했고 아버님은 입술을 꽉 다물어 이마에 힘줄이 섰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영원히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부드러운 것은 짓밟히면 강철이 되는 법입니다. 민준 씨는 일찍 집을 나섰고 아버님은 제 곁을 맴돌았지만 더 이상 온화한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경계심이 가득했죠. 그의 모든 시선은 마치 제가 새장을 뛰쳐나갈 새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듯 제게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10시에 영희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막으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철 씨, 나 서연이 좀 보고 갈게. 걔 아픈 날부터 내 딸처럼 맘이 쓰여서. 아버님은 이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명성이란 허상은 이제 그들을 올가매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옆에 앉아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류 여기 있어. 그리고 실력 좋은 변호사님이니 걱정 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유를 되찾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말해봐.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개인 계좌를 다시 열고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대체 무슨 취급을 받은 거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일어설 거라는 거죠. 아주머니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가 끝까지 함께할게. 오후에 저는 5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다시 움직이는 연습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아직 노력할 권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팔로 제 다리를 조금씩 1cm씩 들어 올렸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신경을 찌르는 듯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으며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티끌만한 희망이라도 피를 흘려 얻을 가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들어오셨을 때 저는 서둘러 다리를 내렸습니다. 아버님은 제 이마의 땀방울을 보고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뭘 하고 있었니? 저는 태연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익숙해지려고요. 혹시 하늘이 도울지도 모르잖아요. 아버님의 눈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일어선다면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처럼 무너질 테니까요. 아버님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불안정한 걸음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두려워해. 저는 낡은 휴대폰을 들고 친정 부모님께 느릿느릿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문자를 다 보내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의 시집살이, 자존심을 버리고 사람을 잘못 믿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에 전송 성공 메시지가 떴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서 안 먹어. 저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멀리 갈수록 저는 더 빨리 자유로워질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몸 잘 챙겨요.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남자는 마비된 아내를 버릴 수 있지만 마비된 아내가 한번 정신을 차리고 손으로라도 일어서면 인의를 저버린 자들은 하늘도 구제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막지 못하게. 그리고 맹세컨대 저는 이 집을 명예롭게 걸어나갈 것이며 그들이 절대 잊지 못할 상처처럼 진실을 남겨둘 것입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흐렸습니다. 짙은 구름이 집을 감싸 안은 듯했고 바람에 창문이 살짝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오늘 무언가 깨질 것이라는 걸 아는 듯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팔걸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피부에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이 오십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 씨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빳빳한 흰 셔츠, 단정하게 빗은 머리, 은은한 향수 냄새. 이 집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아내를 위한 향이 아니었죠.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원망도 눈물도 없이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신문 뭉치를 들고 계셨지만 저는 그 신문 밑에 주민등록등본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숨기려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내보낼 준비를 하는 걸까요? 저는 바람처럼 가볍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좀 보게 거기 두세요. 신문 안 읽은 지 오래됐네요. 아버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님은 애써 자연스러운 척 웃으며 신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따가 가까이 갖다 주마. 저는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8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곧. 민준 씨는 계단에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 오늘 일찍 나가봐야 해. 회사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있어주면 안 될까요? 당신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민준 씨와 아버님 모두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 경계심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좋습니다. 그 불안감이 그들을 조금씩 갉아먹게 두는 겁니다. 민준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바쁜데 무슨 일 있으면 문자해. 저는 그를 보며 옅게 미소 짓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오세요. 당신이 필요해요. 민준 씨의 미소가 얼굴에 얼어붙었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변호사라니 뭘 하려는 거야? 미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가 떨어진 듯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버님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라. 변호사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 가족이
저는 아버님의 손을 보고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아주 가볍게 힘을 주었을 뿐인데 그 늙은 손이 확연히 떨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당당한 삶을 준비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정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이미 뇌관이 터진 폭탄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영희 아주머니가 중년의 남자 한 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풍채가 당당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분이 박 변호사님이셔. 서연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어. 변호사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준 씨는 마른 침을 삼켰고 아버님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저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께서 위임장 작성, 재산관계, 확인, 그리고 의료 절차 준비를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가 나섰습니다.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모든 일은 제가 처리하죠. 변호사님은 그를 보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혼인관계 증명서와 공동재산 서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준 씨는 몸이 굳었고 관자놀이의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랑 변호사님이 처음부터 다시 닫대야 하는데요. 제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잘 벼린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복잡하게 할 것 없다. 이 집에 서류 다 있어. 변호사님은 아버님을 보며 아주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보여주시죠. 저는 아버님의 손등에 핏줄이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감추고 통제하는데 익숙했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반신불수인 며느리가 감히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려 하고 있었죠. 아버님은 이를 가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가져오마. 아버님이 방으로 올라가셨을 때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당신 것 아무것도 뺏을 생각 없으니까. 민준 씨가 내뱉듯 말했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아닌 오직 깨달음만이 남은 눈으로 자유 그리고 진실이요.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변호사님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나중에 법적 대리인이 필요할 경우 누구에게 위임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이요. 민준 씨는 고개를 확 돌렸고 위층에서 내려오던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버님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변호사님은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몇몇 서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테이블에 못을 박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두려운가요? 모든 게 명백하다면.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은 돌처럼 차가웠죠.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서류를 다시 발급받을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공간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집안에 팽팽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그리고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동정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치워버려야 할 물건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의 눈은 붉어졌고 아버님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햇살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선명한 빛이 마치 새로운 길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와 아주 부드럽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나가고 싶으시면 알아서들 가세요. 제가 직접 문을 열어드릴 테니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밀어낼 권리는 없어요. 아버님은 거친 숨을 내쉬었고 민준 씨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두 다리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척추가 똑바로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동정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하는 법을 아는 여자로. 그들이 저를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짐에게도 영혼이 있으며 때로는 그 짐이 일어설 줄 안다는 것을. 변호사님이 돌아가신 그날 오후 집안은 이상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은 무거움이었습니다. 모든 그림자, 모든 숨결이 마치 제가 또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 엿보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거실에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감 넘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시선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은 민준 씨의 어머니 영정 앞에서 조용히 향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향 연기가 아버님의 머리카락을 감싸며 늙은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지켜주는 벽이라고 믿었던 그 등이었습니다. 이제는 감춰왔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났을 때 사람이 얼마나 빨리 늙어가는지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민준 씨는 여느 때처럼 제 방으로 저녁상을 들고 왔습니다. 밥 먹어. 저는 밥상을 보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랑 같이 먹어주면 안 돼요? 민준 씨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울부짖고 따지고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솟아 있었고 손톱은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견디지 못할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국을 뜨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아픈지 알아요? 민준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몰라. 배신당했을 때가 아니에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죠. 민준 씨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죠. 서연아, 난 널 무시한 적 없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걔는 그대로 누워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은 뭐죠?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은 붉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들었구나. 네. 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미안해. 하지만 너도 이해해야 해. 나도 지쳤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에 지쳤는데요? 아내 병수발 드는 거요? 아니면 5년 동안 다른 여자 있는 거 숨기느라 지쳤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쏜 화살과 같았습니다.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뜬 장님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널 배신한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여자 웃음소리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던 거고요.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무서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아픈 게 뭔지 알아요? 당신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게 솔직하게 한마디 말해줄 용기조차 없었다는 거죠. 민준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가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밤,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희망이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제게는 더 이상 그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죠. 아버님은 탁자에 잔을 내려놓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자거라. 저는 우유잔을 보고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잠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버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안다. 하지만 진심으로 널 위해서였다. 저는 그 늙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눈빛이 이제는 저녁 그림자처럼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였는지는 아버님 스스로가 아시겠죠. 아버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때 내가 널 붙잡지 않았다면 민준이는 벌써 떠났을 거다. 사회에 버려지는 것보다는 이 집에 있는 게 나았어. 저는 차갑고 얇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만드는 건 밀어 떨어뜨릴 때가 아니라 언젠가 점잖게 버릴 날을 기다리며 붙잡아 둘 때예요. 아버님의 눈이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거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모든 말은 위선적인 도덕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에게도 친정 부모님이 계시고 저도 심장이 있다는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아버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벼락처럼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가 유진 씨랑 결혼하게 하려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셨던 거죠? 아버님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컵 안의 우유가 살짝 흔들렸죠. 서연아, 그런 말 마라. 아버님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전 다 알고 있어요. 아버님은 마치 한숨의 10년은 더 늙어버린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흐느꼈습니다. 나는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다. 네가 운명을 받아들인 줄 알았어. 저는 노란 불빛이 아버님 얼굴에 눈물 자국에 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저 일어설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용서해다오. 하지만 가지 마라.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계속 돌봐줄게. 내가 잘못했다. 저는 아주 옅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은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들을 지키기로 선택하셨을 뿐이죠. 아버지시니까 이해해요. 아버님은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한 글자씩 느리지만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살 곳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아버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갈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알고 있니?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은 제가 이곳에 남아있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를 영원히 누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두 남자. 이제 그들은 제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잃을까 두려워져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는 법입니다. 늦은 밤, 저는 영희 아주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그 번호로 다시 전화 좀 걸어주세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번호? 저는 대답했습니다. 밤에 민준 씨에게 자주 전화하던 여자 번호요. 저는 아주머니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은 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저는 제3자의 얼굴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짓밟고 미소 지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너는 가장 낮은 곳을 지나왔어.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어. 더 이상 떨지 말고, 믿지 말고, 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마. 밖은 고요했고 나무십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날, 나는 다시 살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하늘에서는 가벼운 비가 내렸습니다. 세차지는 않았지만 울음을 터뜨리고 싶지만 억지로 삼키는 사람처럼 공기를 무겁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피부에 닿자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비달에 드러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위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마치 억눌린 심장의 박동 같았습니다. 영희 아주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전화했어. 유진 씨가 오늘 점심때쯤 들른대. 저는 휠체어 바퀴를 꽉 잡았습니다. 유진, 그 부드러운 이름이 마침내 얼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질투하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얼굴을 핥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자를 두고 다툴 만큼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발을 들여놓고도 태연히 서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준 씨가 피곤한 얼굴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눈밑은 거무죽죽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밤새 잠을 설친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고 저도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없이 그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사람의 시선으로 아침 먹었어?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아버님이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조용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죠. 깊어진 주름 속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마 며칠 사이에 몇 살은 더 늙으신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올 거예요. 민준 씨는 굳어지더니 애써 억누른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 유진 씨요. 그 말은 작았지만 거실 한가운데에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은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으셨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저 대신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걸어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요. 민준 씨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궁지에 몰려 도망갈 길을 찾는 짐승처럼 이미 알았다면서 굳이 만날 필요가 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에 끼어드는 사람이 모두 미운 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만이 똑바로 쳐다볼 가치가 있을 뿐이죠. 그는 마치 명치를 맞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때쯤 대문 앞에 차가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발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버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피부에 베이지색 코트,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맑았고 눈은 순했지만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악독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자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저를 보고 눈을 살짝 크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얇고 느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아요. 유진 씨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 뒤에 서서 손을 깍지 낀 채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한쪽 구석에 서서 손바닥을 살짝 떨고 계셨죠. 저는 유진 씨를 보며 비단처럼 부드럽지만 그 안에 바늘이 숨겨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랑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유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3년이요. 3년. 저는 5년 동안 마비 상태였습니다. 그 말은 제가 제 고통에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밖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민준 씨가 얼굴을 찡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묻지 마.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유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민준 오빠가.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녀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그냥 누워만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말했겠죠. 그렇죠. 유진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저는 그 젊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쉽게 사과했습니다. 걸을 수 없는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저는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이어 물었습니다. 임신했죠? 유진 씨는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확 돌아보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급박한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유진 씨는 두 손을 모은 채 떨었습니다. 네, 2개월 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도 흐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뎌진 제 심장에 또 하나의 칼날이 밝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근데 저는 눈을 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책망도 미움도 없이 그저 가볍게 당신은 행복을 찾아 떠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나를 산채로 묻어두고 행복을 찾으러 갈 권리는 없어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민준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질 자격이 없는 친절함 앞에서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유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힘들길 바란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동정하고 잊어버려도 되는 누군가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유진 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서로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감추고 동정하고 나를 숨쉬는 시체처럼 여긴 그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랑 잘 살아요. 하지만 기억해요. 설 수 없는 사람도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걸. 그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칼날처럼 밝혔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고 때문에 나를 잃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고통보다 더 작았기 때문에 나를 잃은 거예요. 민준 씨는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서연아, 미안해. 네가 그렇게 강할 줄은. 저는 피곤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잘못이에요. 바닥을 친 사람을 절대 얕보지 마세요. 유진 씨가 흐느꼈습니다. 언니, 어디로 가실 거예요? 우리 엄마 집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곳으로요. 아버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눈은 붉었고 목소리는 메어 있었죠.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저는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폭풍을 지나온 사람의 피로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좋다고 믿는 것을 지키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방식의 사랑이 미움보다 더 아픈 법이에요. 아버님은 제 의자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지 마라. 내가 바로잡을게.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버님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심장을 짓밟아버린 과거는 아무도 바로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다시는 누구에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 사세요. 하늘은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집고 나와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부신 빛이 아니라 부활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세상은 제게서 두 다리를 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신으로 바로 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 모든 젊음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길 바라요. 하지만 행복은 다른 사람의 눈물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 씨는 흐느꼈습니다. 아버님은 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동정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심장을 가졌지만 죽지 않고 벼랑 밑에서 걸어나온 여자였습니다. 대면이 있은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더 이상 비도 거센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집 지붕 위로 부드럽게 펼쳐진 비단 손수건 같은 옅은 햇살만이 있었습니다. 햇살은 평화로웠지만 새 남자와 임신한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오늘 아무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폭풍을 지나왔기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 자신을 추스를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재앙상하고 푸르스름하며 떨리는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여전히 살고 싶어하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시집 올 때부터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지퍼를 열었습니다. 스윽 하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지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 물품, 그리고 제가 입원했을 때 아버지가 외가에서부터 가져다 주신 부드러운 베개를 챙겼습니다. 결혼사진은 한쪽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사진이 미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파스병을 코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화한 냄새에 눈이 메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방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들어오시지는 않고 그저 뼈만 남은 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실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아버님이 나지막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미 침묵의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은 제 가방을 보셨습니다. 손바닥이 살짝 떨렸죠. 바로 갈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부모님이 데리러 오세요. 아버님의 얼굴은 마치 칼에 베인 듯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은 입술을 꽉 다물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아버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흙더미가 무너지는 것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10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했다. 제발 가지 마라. 아버님의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겁고 아픈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존경했지만 동정심으로 저를 산채로 묻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전 아버님 원망 안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제 옷자락을 붙잡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나는 네가 그저 누워서 견디기만 하는 줄 알았어. 네가 떠나고 나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뵙겠니.
저는 아버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아버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제 약한 두 팔로 아버님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선 사람은 저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한때 자신들이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파리했고 옷에서는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과 제 여행 가방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아, 정말 갈 거야? 저는 신라처럼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했잖아요. 제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거라고. 그가 다가와 제 가방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에서 떠나가는 인생의 한 부분을 만지는 것처럼. 미안해.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보상해 줄게. 저는 그를 똑바로 아주 고요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보상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천장만 바라보며 당신을 기다렸던 그 세월을. 한밤중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여자 웃음소리를, 책임감 때문에 붙들려 있는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그 기분을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가 소리쳐서가 아니라 제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진 씨가 그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배 위에 얹혀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걸어나간 거지. 유진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의 눈물 위에 행복을 쌓지 말라는 것만 기억해요. 유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가 제 휠체어를 밀어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쓰러졌을 때부터 이미 내 인생을 떠나기로 선택했어요. 이제는 제가 스스로 가게 둬요.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에 베인 듯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버님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다 주마.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버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은 알았으니까요. 아버님이 제 휠체어를 밀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달려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시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 엄마가 데리러 왔어.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 해왔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제게 속한 품 안에서 잠시 약해져도 괜찮았습니다. 민준 씨가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몸 잘 챙겨요. 곧 결혼할 아내랑 당신 아이도 챙겨야 하잖아요. 유진 씨는 울음을 터뜨렸고 민준 씨는 달려오려 했지만 아버님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를 보내줘라. 가야 살 수 있는 아이야. 붙잡아두는 건 그 애를 또 한 번 죽이는 짓이다. 그 말은 질척이던 모든 것을 베어내듯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차 문을 조용히 닫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둠으로 가득했던 제 인생의 한 장을 덮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만에서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이 있는 곳을 뒤돌아보는 법이니까요. 그곳은 제게 은혜를 베푼 곳이었지만 더 이상 제 집은 아니었습니다. 차가 대문을 벗어나 몇백 미터쯤 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의 문자였습니다. 서연 씨 계좌는 3년여 전에 이미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거래 내역에 사기 정황이 있어 확인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았지만
심장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기만 했죠.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인출자는 남편분이십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 없는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부 다 드러나게 두세요. 명확해질수록 제 마음은 더 가벼워질 테니까요. 가장 잔인한 것은 배신이 아니라 희생자가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오만입니다. 차는 저를 데리고 달렸습니다. 등 뒤로 집은 점점 작아지며 과거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져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라는 걸. 차가 친정집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철제 대문은 페인트가 크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자전거를 탔던 곳, 성적이 나빠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던 곳,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젊음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문을 열고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딸, 엄마가 부축해 줄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굳건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셨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아무 생각 마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제자리를 되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생선조림의 고소한 냄새, 익숙한 아궁이 연기 냄새, 마당의 다구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제게는 구원의 향기 같았습니다. 저는 낡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불은 닳았지만 구름 위에 누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제 얼굴을 닦아주시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이제 엄마가 다 해줄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냥 좀 지쳤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쉴 줄 아는 사람이란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어머니의 옷에서는 저렴한 섬유유연제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났지만 이보다 더 평온한 향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씨, 3년간 약 7억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황유진이라는 여성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떨리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이란 게 세상에서 가장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덧붙였습니다. 은행에 동결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민준 씨가 방금 와서 소란을 피우다가 파출소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배신자는 늘 자신이 생각했던 것, 즉 희생자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일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싸움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생선조림, 된장찌개,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리치료 받고 싶어요. 다시 서는 연습도 해보고 싶고요.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비웃거나 허황된 소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시 걷든 못 걷든 너는 여전히 엄마 딸이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동안 묵혀두었던 눈물이었습니다.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여시자 익숙한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은 혼자 오셨습니다. 셔츠는 땀에 젖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서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시오? 아버님은 고개를 숙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러 온 거 아닙니다. 서연이 좀 보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내 딸은 괜찮으니 돌아가시오.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모아둔 돈입니다. 민준이 몰래 그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주먹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안에서 나오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사죄의 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지만 그 아이가 저를 그저 악독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저도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널 지켜줄 용기가 없었다. 저는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증오는 없었습니다. 그저 한 조각 슬픔만이 남아있었죠.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원망 안 해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아팠을 뿐이에요. 아버님은 죄를 비는 사람처럼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돕게 해다오. 저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돈은 도로 가져가시오. 늙어서 쓸 돈이나 챙기시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돈으로 후회의 짐을 만들지 마시오. 아버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가벼운 소리였지만 심장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돌아서셨습니다.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굽어 있었죠. 제가 불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멈춰 섰습니다. 몸 잘 챙기세요. 그리고 바르게 사세요. 그게 아버님이 속죄하는 방법이에요. 아버님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어깨가 흐느낌을 참는 듯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 그날 밤 저는 기와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낯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속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여전히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바로 제 자신.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은 똑바로 섰을 때 가장 강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싶어 할 때 가장 강하다. 그리고 저는 다시 서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단 한 걸음이라도 기어서라도. 왜냐하면 오늘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내일부터 다시 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친정으로 돌아온 날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저를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애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연아, 힘내. 하늘이 보고 계실 거야. 어머니는 그저 슬프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제 딸이 여기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동정을 들으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하고 침묵했습니다. 제 상처에 기름을 부어줄 사람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갈 힘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님은 경찰이 재산 횡령 및 불법 자금 이체 혐의로 민준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럽지는 않았지만 차갑고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나 너무 힘들어. 날 막다른 길로 몰지 말아줘. 저는 긴 문자를 보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5년 동안 나를 막다른 길에 세워뒀으면서 이제 와서 막다른 길이 두려운가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난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아버지는 문자를 보시고는 손을 휘저으셨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내 인생이나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공정함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영희 아주머니가 놀러 오셨습니다. 낯선 사람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셨죠. 아는 분한테 부탁했어. 한번 해봐. 선생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끈기와 존중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서연 씨, 가볍게 시작해 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다리를 들고 의자에서 균형을 잡고 침대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불에 타는 듯 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고 등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서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연아, 너무 아프면 쉬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요, 기다리는 것보다 아픈 게 나아요. 저는 당장 다시 걷기 위해 연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왼쪽 다리에 감각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눈을 감고 온 힘을 다해 모든 의지를 집중했습니다. 종아리를 타고 희미한 저림이 흘렀습니다. 약한 전기 충격 같았죠.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엄마, 감각이 느껴져요. 어머니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하늘이 우리 딸을 도우셨어, 서연아. 아버지는 조용히 서서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평생 거의 오시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먼지 한 톨만 한 희망 때문에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응이 있네요. 완전히 회복될지는 미지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힘내세요. 희망. 저는 웃었습니다. 아름다울 만큼 고통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아마 하늘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잔인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저 제가 먼저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밤, 저는 마당에 홀로 앉아 벌레 소리를 듣고 비 온 뒤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아버지,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니? 목소리는 수십 년은 더 늙으신 듯 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보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괜찮아요.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아버님은 몇 초간 침묵하셨습니다. 기쁘구나. 하지만 부끄럽기도 하다. 너는 조금씩 나아지는데 나는 하루하루 약해지는구나.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각자 자기 운명이 있는 거니까요. 아버님은 심장을 두드리듯 한 글자씩 느리게 말했습니다. 방금 돈 문제에 대해 자수하고 오는 길이다. 내 잘못은 내가 책임져야지. 민준이 혼자 다 짊어지게 할 수는 없어. 저는 굳어졌습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갈라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뒤늦은 선행도 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목이 메었습니다. 애써 굳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셨죠.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받겠다. 인생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잘못은 바로잡아야지. 네가 날 용서하든 안 하든 그건 네 마음에 달렸지만 나 자신을 도망치는 사람으로 살게 둘 수는 없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용서한다는 말 대신 옳은 일을 할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선량함을 잃었던 늙은이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일이 터졌습니다. 대문 앞에 오토바이 서는 소리와 함께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보니 유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배는 아직 많이 부르지 않았고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나오셨습니다. 너는, 유진 씨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는 제가 임신 2개월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이 아이는 벌써 2살이에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살. 그 말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민준 씨는 이미 아이를 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손이 모래를 쥔 듯 떨렸죠. 민준 오빠가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무서워요. 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동그랗고 까만 눈이 소름 끼치게 민준 씨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눈에 서린 풍파를 모른 채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나약한 남자와 어리석은 두 마음의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유진 씨는 흐느꼈습니다.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망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유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복수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랄까봐 무서워요. 어머니가 제가 쓰러질까봐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유진 씨를 깊이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짓밟히고 안가품하려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벼랑에서 기어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난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을 거예요. 유진 씨는 아이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가까이 밀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단했죠. 하지만 기억해요. 행복은 다른 사람의 눈물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유진 씨는 어깨를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떠났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에 더 이상 환상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 앞에 죽그릇을 놓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내서 먹고 내일 또 운동해야지. 저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니라 조용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밤하늘은 시원했고 바람은 마당의 유자나무 잎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내일도 저는 운동할 것입니다. 내일도 저는 더 노력할 것입니다. 당장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리가 멀쩡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강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의 마지막 날 아침은 비도 거센 바람도 없었고 운명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포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고 햇살은 대문 앞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셨고 아버지는 근처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제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서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복수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신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아, 너는 아직 살아있고 사람답게 살 자격이 있어.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아침 일찍 보조기구를 들고 오셨습니다. 영희 아주머니도 처마 밑에 서서 걱정스러운 듯 두 손을 꽉 쥐고 계셨죠. 어머니는 제 손을 닦아주시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일어설 필요는 없어. 네가 원하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야. 엄마 아빠는 이미 널 사랑하고 있단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하지도 온전히 기쁘지도 않은 미소였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기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지지대에 얹었습니다. 몸이 떨렸고 두 다리는 낯설고 마비되었으며 무거웠습니다. 선생님이 제 등을 받쳐주셨고 아버지는 만일을 대비해 제 배 앞에 손을 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서서 기적을 바라면서도
너무 큰 희망을 가질까 두려운 듯 눈꺼풀을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두 팔에 온 힘을 다해 어깨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등이 팽팽해지고 복근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비된 두 다리였지만 마치 땅 속에서부터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은 심하게 떨렸고 척추는 수백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 아팠으며 숨은 가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섰습니다. 높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단 몇 센티미터, 그리고 조금 더 올라왔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댐이 무너지듯 소리내어 우셨고 아버지는 입을 막은 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은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영희 아주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아내셨습니다. 저는 정확히 7초를 서 있다가 의자 위로 쓰러졌습니다. 7초. 하지만 제게는 제 인생을 되찾은 7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실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자유가 심장에 닿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냈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걸 해낼 거예요. 그날 점심 시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아버님은 혼자 오셨습니다. 돈 봉투도 무릎 꿇음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문 앞에 서서 사죄가 아닌 감사에 꽂힌 노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여시자 아버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며느리 앞이 아니라 딸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준 가족 앞에서 아버님은 저를 보며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섰구나. 기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여정을 끝낸 사람의 고요함만이 남아있었죠. 아버님은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다. 너는 떠났고 머물러 있을 때보다 더 빛나는구나. 그저 내가 너를 죄책감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길 바랄 뿐이다. 저는 저를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렸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뒤늦은 참회의 눈물로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한계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 법이죠. 저는 이미 걸어 나왔으니 아버님도 잘못의 그늘에서 걸어 나오세요. 평생 짊어진 돌덩이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아버님의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떠나셨습니다. 약속도 미련도 없이 끝을 맞이한 역할에 어울리는 결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후회를 성장으로 바꾸어 떠나셨습니다. 저녁에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전화할 줄 알았습니다. 후회, 상실감, 두려움은 자신들이 운명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벌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과 자존심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처럼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정직 처분받았어. 조사가 끝나야 결정이 난대. 내 아들, 너도 알게 됐지. 미안해.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네가 일어서는 날 나는 비로소 누가 약하고 누가 강한지 알게 됐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 침묵이 바로 작별의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그가 물었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나를 다시 선택해 줄래? 저는 눈을 감고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제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누군가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화기 저편은 침묵했습니다. 흐느낌도 울부짖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길이 끝나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갈림길을 받아들이는 침묵만 있었습니다. 잘 살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행복해.
그가 대답했습니다. 2개의 간단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원한도 빚도 없이 그저 한때 그랬었고 다시는 아닐 뿐. 황혼. 저는 휠체어에 앉아 지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비극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심장에 닿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러운 노란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다리에 담요를 덮어주셨고 어머니는 옆에 앉아 제 등을 규칙적으로 쓸어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볏짚 타는 냄새와 둥지로 돌아가는 새들의 지저귐을 실어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댁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던 청춘의 세월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고 진정한 가족을 되찾았으며 스스로 일어설 줄 아는 심장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손을 얹고 피부에 스며드는 온기와 가느다란 신경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저를 벼랑으로 밀어뜨렸지만 저는 2 손과 끈기 그리고 부모님과 제 자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이 모두 지는 것은 아니고 서 있는 사람이 모두 이기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승리는 더 이상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마지막 햇살이 축복처럼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걸어가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납니다. 미완성도 내일을 기다림도 없이 낡은 눈물은 더 이상 없고 비록 2 다리가 완전히 말을 듣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줄 아는 심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픈 세상아, 고맙다. 덕분에 일어서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 세상은 제게 사과 한마디를 빚졌지만 저는 더 이상 세상에 빚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살아있고 자유롭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삶 속에서 매일의 기쁨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